전투가 1805년의 트라팔가르 해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범선실의 마지막 전투였던 1805년 10월 21일에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탑승하고 있던 사령관의 배 갑판의 중심에 있는 돛대죠. 돛대의 높이, 즉 마스트라고 합니다. 마스트의 높이가 55m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트라팔가르 광장의 넬슨 제독의 동상은 그 기단 55m 기단, 그 마스트 높이하고 동일한 55m의 기단 위에 넬슨 제독의 동상을 세워놓은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순신 장군 동상도 현재 기단 높이가 10.5m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이 넬슨 제독의 기단 높이 55m와 5배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상 차이가 너무 나니까 최소한 23m로 높이자. 지금 10.5m의 2배 정도로는 높이자. 23m. 그러면 왜 23m냐? 제가 국민 제안하기를 이순신 장군께서는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높이자라고 국민 제안을 7월 하순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 추진사업단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근거 비슷한 걸 제시한 게 뭐가 있냐면 넬슨 제독이 영국의 영웅이다 보니까 런던의 심장부인 트라팔가르 광장에 동상이 있듯이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민족을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우리 조선을 구해내신 구국의 영웅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징성 차원에서 그러게 23m로 하자고 한 건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링컨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이죠. 링컨 기념관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라고 하죠.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이에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 사이에 리플렉팅 풀이라 해가지고 반사의 연못, 수심이 한 50cm도 안 되는, 한 30cm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낮은 수심의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반사되는 워싱턴 기념탑의 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특히 야경이. 그 연못의 길이가 대략 한 700~800m는 돼 보이는 것 같고 폭도 한 100~200m 정도는 돼 보이는 사각형 정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리플렉팅 풀, 반사된 연못 그런 의미죠. 리플렉팅 풀을 사이에 두고 링컨 메모리얼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저 멀리 전방 한 2km 정도 지점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한복판에 링컨 대통령의 동상과 워싱턴을 기념하는 워싱턴 기념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미국의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 중간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대통령을 띄엄띄엄 2번을 했습니다. 띄엄띄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띄엄띄엄 영국 총리를 2번을 했듯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띄엄띄엄해서 2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은 연임할 때 2번을 할 때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리브랜드만 유일하게 예외로 띄엄띄엄 대통령을 2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면 대통령 대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띄엄띄엄 하면 대통령의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항상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 2, 3, 4위는 안 바뀐답니다.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또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3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4위가 31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1, 2위는 항상 확보부동합니다.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2명이다 보니까 세계의 심장부,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의 중심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거기에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바로 앞에 있는 리플렉팅 풀을 바라본과 동시에 저 멀리 전방 한 2km 정도 지점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 즉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모뉴먼트의 높이가 무려 169m나 됩니다. 169m입니다.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가 169m입니다. 원래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의사당, 국회의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DC에도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국회의사당 높이보다 국회의사당의 돔 끝에 지붕 높이보다 높은 건축물이 워싱턴 DC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기념탑이 그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높이가 169m인데요. 그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사당 높이보다 높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해서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축물은 워싱턴 DC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워싱턴 기념탑 169m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추앙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충무공 이순신, 성웅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기단 높이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 23성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단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이는 것을 저는 국민청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 이순신 장군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가 있습니다.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의 주역인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침을 시켜서 일본의 승리를 가져온 러일 전쟁 승리의 주역이 일본의 해군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을 비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조선의 이순신 제독을 비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나와 넬슨 제독은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하에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제독은 조선의 국왕 선조의 시기, 질투, 모함, 모든 그 악조건 속에서 출전해서 승리를 거뒀다. 그것도 23성 전승의 신화를 창조를 했다. 그래서 넬슨 제독과 자신인 도고 하이헤치로는 각각 트라팔칼 해전과 러일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기 있지만 국왕과 국민들의 모든 응원, 그러한 그 박수를 받으면서 출전을 했지만 조선의 이순신 제독은 임진왜란이라는 풍전 등화의 상황에서 임금인 선조의 그러한 시기 질투, 선조 임금은 경복궁을 버리고 한양을 탈출하고 평양을 거쳐서 우주, 중국까지 도피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중국으로 가지 마라, 중국으로 갈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조선이 승리해서 다시 선조 임금께서 조선의 국왕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선조 임금님을 전하를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언을 했기 때문에 선조가 의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조 자신은 계속 도피를 하는 그러한 비겁한 행동을 했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23전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추앙하고 선조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서 시기, 질투, 그러한 경계심, 모함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 않습니까? 그래서 도고 하이헤치로 제독도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출전해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러일전쟁의 승리의 주역인 도고 하이헤치로와 트라팔가르 해전의 승리의 주역인 넬슨 제독은 물론 이긴 게 대단하긴 하지만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조선의 해군 장군을 해군의 장성 스타죠.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하면 도고 하이헤치로는 해군 부사관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격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시기 때문에 광화문에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기단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23m로 변경해 줄 것을 국민 청원을 국민 제안을 7월 말에 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칼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결국은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1588년 칼레 해전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이복 언니였던 메리 여왕의 남편이기도 했었습니다. 메리 여왕의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 언니가 메리 1세지 않습니까? 메리 1세의 남편이 바로 스페인의 펠리페 2세였던 거죠. 그 형부죠, 형부. 엘리자베스 1세 형부가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인데 그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1588년 8월 8일에 칼레 해전에서 격침을 시켜서 영국을 해상 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된 거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이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틀이 된 게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절보다 200여 년 앞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인 거고요. 그러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과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렸듯이 1952년에 즉위를 해서 올해 2월 6일이 즉위 70주년이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루이 14세의 통치 기간 72년 3개월을 경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엘리자베스 2세 현재 영국 국왕께서 재위 기간이 70년 6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루이 14세의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국은 여왕이 집권을 했던 시절의 치세, 굉장히 용성했던 전성기를 이제 누렸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관객석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 있고요. 달리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몸을 풀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시각은 8시 59분입니다. 아까 8시 정도부터 촬영했으니까 1시간 가까이 촬영을 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6개국어에 능통했답니다. 뭐 당연히 모국어인 영국 영어는 당연히 잘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라틴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웨일즈어까지 총 6개 외국어에 능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여왕 재위 시절에 여왕을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왕 재위 시절에 주 영국 폴란드 대사가 이제 여왕을 접견하러 왔는데 굉장히 건방을 떨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라틴어로 폼 잡으려고, 원래 라틴어는 로마 시절부터 귀족들이 쓰는 언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영국 주재 폴란드 대사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아련할 때 예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방을 떨면서 무례하게 라틴어로 좀 폼을 잡으면서 무례한 태도 또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바로 왕자를 권자죠. 왕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폴란드 대사를 꾸짖을 때 라틴어로 꾸짖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꾸짖은 게 아니라 폴란드 대사가 라틴어로 그렇게 건방을 떠니까 여왕도 6개의 외국어에 능통하는데 그 중에 라틴어도 잘하니까 라틴어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무례하게 할 수 있냐,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지켜보는 영국의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내가 오랜만에 라틴어를 한번 연습 삼아 해봤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나도 통쾌하다. 폴란드 대사의 그 건방진 모습에 그 일침을 가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그 행동에 너무나도 이제 통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프랑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이다라는 명언을 했듯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짐은 국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처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야사, 정사, 여러 설들이 많긴 한데 그 로버트 더들리경이라는 그 신하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이기도 했고 또 연인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1533년생이고 25살 나이인 1558년에 왕이 됐는데요. 그 왕이 되던 해에 로버트 더들리경의 첫 번째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걸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 유럽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그 소꿉친구이자 연인인 로버트 더들리경이 서로 짜고 더들리경의 첫 번째 부인을 살해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또 스페인 또 러시아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영국의 외교관들이 그 해당 국가의 그 관리들로부터 대놓고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당신네 나라의 여왕은 그 신하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신하의 첫 번째 부인을 죽게 살해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그 굉장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서도 그런 평판도 소문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청혼은 사방돼서 들어왔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로버트 더들리경이라는 백작입니다.
귀족의 계급이 공후 백자 남이지 않습니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서열인데요. 그 중에 가운데 해당되는 세 번째 백작, 그 로버트 더들리 백작이었던 거죠. 백작과 굉장히 소꿉친구이자 그 연인이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백작은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는데 거기와 결혼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인 관계로만 남았지 결혼을 못하게 된 건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됐던 즉위했던 연도인 1558년 25살 때죠. 엘리자베스 1세가 25살 때 그 더들리경의 첫 번째 부인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으니까 결혼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게 결혼을 하게 되면 더더욱 그 소문이 진짜라는 것으로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소문처럼 분명히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더들리경이 서로 짜고 더들리경의 부인을 죽여버린 거다. 죽여버린 것 같다. 왜냐 이렇게 둘이 결혼하기 위해서 더들리경의 부인을 죽여버린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소문에 이제 그 소문이 맞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더들리경의 첫 번째 부인이 1558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25살 나이에 왕위에 즉위한 그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들리경과 결혼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더들리경은 그로부터도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도 12년 동안 계속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결혼을 혹시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12년 동안 또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1570년에 들어서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친척과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을 해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여왕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현재의 대영 제국의 56개 영연방 국가로 번창한 영국의 그 기반을 닦았던 여왕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1588년 8월 8일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켜버려서 그로 인해서 해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던 게 가장 유명한 치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해상 활동은 해상력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할 수 있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해양 국가, 해상 국가의 기틀을 다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그 업적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의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후계자가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후계자가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튜더 왕조가 끝나버리고 1485년 헨리 7세에서 시작된 튜더 왕조가 160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면서 튜더 왕조가 118년 만에 끝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왕으로 남아서 자손이 없다 보니까 후손이 없어서 후계자가 없어서 그럼 누가 후계자가 됐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그것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는 결혼은 6번 했지만 자녀는 일남 2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인 캐서린의 딸 메리 1세,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세 사람 다 왕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의 왕, 나의 후계자로 정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월드컵 축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영국은 4개 팀으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 팀으로 출전할 수 있는 특권이 유일하게 부여된 때가 바로 월드컵에서 영국인데요. 그래서 영국하고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이제 양대 축인데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의 후계자가 없으니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의 왕인 나의 후계자로 정한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국왕을 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였지만 잉글랜드 국왕을 하면서는 제임스 1세가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왕을 겸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임스 6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 헨리 8세의 누나, 헨리 8세면은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헨리 8세의 누나가 마가렛이었습니다. 마가렛이 스코틀랜드로 시집을 가가지고 제임스 4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임스 4세와 그 헨리 8세의 누나인 마가렛이 스코틀랜드로 시집을 가서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4세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마가렛의 증손자가 제임스 6세입니다. 마가렛의 증손자가 제임스 6세입니다. 그러면 그 마가렛은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누나니까 고모죠, 고모. 그 마가렛은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서는 고모가 되니까 삼촌지간인 거죠, 삼촌. 거기에다가 그 마가렛의 증손자가 제임스 6세다 보니까 마가렛과 제임스 6세는 직계 전비속 관계로 삼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 해가지고 6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렛은 엘리자베스 1세의 고모니까 삼촌지간인 거고, 반계로서 삼촌이죠. 반계로서 삼촌이고, 그 마가렛의 증손자가 제임스 6세다 보니까 마가렛과 제임스 6세는 직계 전비속 관계로 삼촌이 됩니다. 그래서 3+3 해가지고 6촌이 되죠. 엘리자베스 1세와 그 제임스 6세는 6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제임스 6세의 그 할머니뻘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뻘이. 그런 식으로 6촌이자 할머니뻘이죠. 6촌이자 할머니뻘,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에 있는 제임스 6세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 승계시키겠다 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에 유언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8년 동안 유지됐던 튜더 왕조,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미국 드라마가 튜더스지 않습니까? 튜더 왕조를 소재로 한 게 튜더스인데 1485년 헨리 7세에서 시작된 튜더 왕조가 1603년 엘리자베스 1세에서 끝나니까 118년 동안 튜더 왕조가 끝나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국왕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를 겸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때부터는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저녁 9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